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동규입니다.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만 이번 임시국회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그 충돌하며 임시국회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본회의도 파행이 됐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그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주장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연결해 원활한 임시국회를 위한 그 여당의 역할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어제 20명의 의원으로 출범을 했죠.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의 현역 의원이라도 그 이탈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전남지사 등판론이 불거졌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의 그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 거부 사태로 이른바 분리수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환경부에서 재활용 업체들과의 그 협의를 통해 정상 수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그 거부 방침을 이어가는 등 이 주민들의 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정부의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 환경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월 3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제주 4.3 사건 70주년 된 날이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예, 문 대통령이 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약 3만여 명의 제주 주민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네. 해방 이후에 남로당 제주도당 그 무장 봉기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인데요.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이 됐고요. 4.3 행사 참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후에 약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은 과거에 이 행사에 참석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전우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4.3만 유일하게 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좀 불리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언급했습니다만 4월 임시국회 어제 그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예,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좀 컸다고 하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 본회의장에서 4당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굵직한 것은 방송법과 공수처법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의사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요. 야당 측 입장에서는 여당이 전향적으로 우리 제안을 안 받았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네. 아무래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고스톱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러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번 그래요? 할 때마다. 네. 예. 4월 4월 임시국회도 그 개헌이 중요 논의 과제 중 하나인데 자유한국당이 마침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내는 거죠? 네. 예, 자유한국당이 어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아예 확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선 통일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맡고요.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습니다. 국무위원도 총리가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네.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은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삼권 분립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네. 검찰과 경찰 등 5대 권력기관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지방 분권에는 좀 유보적 태도를 보였는데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하자 이렇게 했고요. 다만 법률로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뒀습니다. 네. 통일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고 네. 국무위원도 총리가 제청토록 한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네요.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고 장자연 씨 사건 검찰이 다시 그 재조사를 하기로 했죠. 예, 검찰이 고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는데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춘천 강간 살해 사건, 용산 지역 철거 사건 등입니다.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조사한 사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편파 수사나 부실 수사했다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는 신인 배우가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네. 장 씨는 당시에 유력 언론사 사주,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접대를 했다는 기록을 아예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의혹을 다 밝히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검찰이 전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요. 검찰이 재량을 남용했거나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춘천 강간 살해 사건이나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도 재조사 대상인데요. 경찰이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장자연 사건 이번에는 그 진상이 제대로 좀 규명이 됐으면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그 순방 후속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예,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순방 성과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베트남 순방 후에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은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우리에게 제안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전 정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동에 다녀와서 2천억 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 내용을 한 언론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의약품 수출 500억 성과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후속 조치 추진단을 아예 구성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민간 협의체도 만들고 기업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베트남 교역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 수석 보좌관들에게 사실상 그 지시를 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3명이 며칠 전에 그 가나 주변 해역에서 그 피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교부가 엠바고를 이제 철회한 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좀 일축을 했죠? 예, 이 외교부가 피랍 사건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 자제 요청을 했다가 나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 보도 자제 요청은 보통 언론에서 엠바고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피랍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피해자 구출까지 엠바고를 걸어놓는 게 보통 관행입니다. 네. 이번에도 피랍 사건 후에 외교부가 엠바고를 걸어놨었는데요. 지난달 31일에 갑자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장에는 문무대왕함을 파견했다고 밝혔고요. 탄자니아를 항해 중이라는 정보까지 노출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피랍 국민의 위치와 안전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납치 세력의 정체나 요구 사항도 알려진 게 없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피랍 세력이 국내 정보를 역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론들이 이제 계속 외교부에 질문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외교부는 이미 외신과 소셜미디어 일부의 내용이 나와서 엠바고를 풀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됐어도 엠바고를 거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미 외신에서 다 나온 거라고 한다면 엠바고를 푸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언론 보도 원칙으로는 또 그런 게 맞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죠. 그 잘못된 관행 아닐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아덴만 사건 때도 예. 이미 다른 외신에 다 나와 있고 하물며 부산일보에서 이미 보도까지 했는데도 정부에서 엠바고를 요청해서 그 다른 언론들이 다 엠바고를 네. 이제 지키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모르는 이런 좀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 언론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물론 뭐 저희 이제 피납된 우리 선원들의 그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그거 당연한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외신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만 모르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언론이야말로 그 저널리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어제 그 20명의 이제 인원으로 출발을 했죠. 딱 20명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의 현역 의원이라도 그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는 평화와 정의는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출마를 고민하던 현역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시죠. 전남지사 이 등판론이 계속 제기됐던 분, 이 민주평화당의 그 박지원 의원, 이제 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남지사 옆에서 꼭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출마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관심을 두고 전남 일원을 작년 여름부터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고 지금 현재도 물론 방금 말씀하신 원내교섭단체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화당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뭐 다른 당들도 똑같은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우리 평화당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게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교섭단체 문제도 있고 네. 또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나 의원들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자신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까지 과열 방지를 위해서 고려하지 않던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그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보겠습니다. 네. 현역원 한두 분 혹은 뭐 더 욕심을 낸다면 한 두세 분 더 이렇게 모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 현실적으로 지금 그 모신다는 게 네.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좀 앞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어제 보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과연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제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본회의장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 농성 중이던 박지원 의원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그 이야기가 꽤 그 재미있기도 했는데요. 뭐 이제 여기서 있자 그러니까 뭐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맨입으로는 못 가겠다. 이제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 정도 가지고 갑니까? 더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가라. 니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희망이 없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제 뭐 당면은 본회의 개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과 바미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는데 네. 자기들만 들어가 봐야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 정의 의원 모임과 공동 도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된다. 네. 또 우리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100번이라도 협력해야 되지만은 네. 옳지 않은 일에는 협력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의 뭐 선거연대나 후보연대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할까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선거가 2달여 남았고 지금 한국당, 바미당이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도 좀 봐야 되고 네.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국당과 바미당이 아마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연합 연대하지 않는가 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금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서울시장 후보가 뭐 3파전이 되겠느냐 2파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3파전으로 치러질까요? 아니면 뭐 2파전으로 치러질까요? 저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분에게 출마를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거절을 형식적으로 당했는데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시킨다 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는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네. 또 설사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저는 단일화 카드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설령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단일화 카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아직 이제 그 결정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본인이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탄핵된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곧 1심 선고가 있는데 그 죄상이 세상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부인하더라도 세월호 7시간 같은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이런 문제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일부 추종 세력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신 분이 과연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회의적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거에 그 중도는 없다. 지방선거는 그 탄핵 대선과 달라서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산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홍준표 대표야 승산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당대표가 돼가지고 후보를 전가하면서 낙선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민이 어떤 시민입니까? 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네. 또 그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대표가 그 내일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과의 그 연대 가능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싸워서 이길 경쟁 상대이지 우리가 뭐 연대하거나 그럴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미 유승민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이 반성을 하고 네. 잘한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부 후보에 대한 연대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으로 지금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요? 저는 나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승부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잃을 게 없는 거죠. 네. 비록 낙선을 하더라도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국당과의 그 선거 연대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이 국민의당 출신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뭐 계속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 정도 상황에서 이제 없던 일로 이렇게 수습이 돼서 넘어갈까요? 글쎄요, 그건 예측 불가능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박주선 공동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권은희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청산의 대상인 한국당과는 공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바른미래당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속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한 번 속은 것은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인 사람들이 나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돌아와서 함께하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직접 통화를 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인재 전 최고위원, 또 김문수 전 지사, 김태호 전 지사 이제 그 등판론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다른 당이나 언론의 지금 비판이 이어지자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노인은 정치하지 말란 말이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또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왔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야 지금 현재 지난 총선에서 다 낙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속담에 노는이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출마하라고 그러면 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한번 나타내보고 당선돼도 낙선돼도 소리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닐까요?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네. 제가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일부 한국당 내에서도 특히 보수층에서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측그 예술단이 그 평양을 좀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2차 공연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가을 공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직접 공연도 이제 전격적으로 관람을 했고요. 김영철 통전위원장이죠. 네, 통전부장이 이 남측 기자단의 그 취재 제안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김정은 이설주 북한 정상 부부가 다른 일정을 합동 공연에 가려다가 그 일정을 때문에 단독 공연에 온 것은 과연 그 북한의 속성상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기에 이렇게 단독 공연에 왔는가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스럽고요. 네. 이례적으로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가 남측에서는 천안함 폭침
주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자들의 취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북한도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 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네. 어떻게 해서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잘해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가정 살림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하여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내려갔다네. 24%가 넘는 대출을 쓰고 있어 고민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의 안전망 대출을 이용해보시게. 안전망 대출은 최고 금리 인하로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네. 불법 서금융이 횡행할 것을 대비하여 집중 단속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네. 이제는 서민일세. 서민들의 안전망 대출 국번 없이 1397을 꼭 기억하시게. 서민이 주인인 나라. 이 캠페인은 1397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 어제 첫날이었습니다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지도부의 기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셀 것이다. 파행을 빚는 일이 더 잦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자간 현안도 많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첫날부터 좀 파행을 빚었더라고요. 그 여당은 이제 공수처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방송법부터 이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맞부딪히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야 지금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원내대표들끼리 교섭을 해야 될 일인데 네. 사실은 이 사당 체제는 교섭단체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굉장히 타협이 어렵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측에도 이 교섭단체가 하나 늘어날수록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2016년도까지는 상당히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그래도 좀 얘기가 되는데 네.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나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 하느라고 네. 아주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이 사당 체제가 국회에선 재앙이다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그런 있는데 말까지 했었죠.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평화의 그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그동안 그 기울어진 운동장 1대2였는데 2대2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별로 그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네. 근데 지금 딱 보면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교섭단체 두 개 연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섭단체가 2개가 합의한다고 해서 나머지 2 교섭단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우군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생을 하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 어차피 5월이면 임기가 끝나니까요. 아,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다음 원내대표가 아마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현재 있는 4개의 기수단체의 그 의석수 부여를 보면 원 구성 협상할 때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당연히 이제 원내대표들도 다시 뽑게 되니까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개헌 논의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그 다른 야당들은 어쨌든 뭐 대통령 중심제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아니든 이제 국회 총리 추천제나 선출제 같은 대안은 적어도 여당 쪽에서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그 이원 집정부제 이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네.
이 국회 총리 추천제 정도 이게 아마 그 절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걸 2016년도에도 국회 추천 총리 문제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2선 퇴진시키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그렇죠. 사실은 잠깐 논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우리 정치 문화에서 불가능하다? 아니, 누가 누굴 어떻게 추천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원 집정부제 한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내전 상태거나 네. 내정이 거의 뭘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지는 그런 국가들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걸 의회가 가져가자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할시키는 지방자치 분권이 훨씬 더 옳은 개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사당 체제에서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는데 네. 여기다 권력을 주면 도대체 나라가 뭘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 지금의 의회 체제, 이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 문화 속에서는 네. 의회에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거는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지금 이 의회 제도에서는 우리 의회 정치 풍토에서는 네. 권한 더 주면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는 저기 의회에다가 무슨 권한을 주나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네.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네.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측 예술단이 평양을 좀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공연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그 가을 공연 이야기도 했고 또 직접 공연을 이제 깜짝 관람을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북 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풀려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상당히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다른 유엔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특히 4대 강국 여기에 대한 설득 작업들이 동시에 잘 진행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최종 목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일터인데. 네. 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설령 이제 비핵화에 전격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이제 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샷으로 다 끝내야 된다. 그 네. 원샷으로 어떻게 끝낼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북미 간이나 남북미 간에 상당히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목 어떻게 제가 볼 보세요?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북미 합의 과정들을 보면 단계별로 합의하고 단계별로 이행하다가 조금만 이제 이행기가 틀리면 그냥 깨지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가장 핵을 폐기시키고 미국은 가장 평화 체제를 구축해준다. 미국 체제를 인정해준다는 큰 틀에서의 일괄타결을 먼저 해놓고 네. 그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적이라는 것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또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를 먼저 해놓고 단계별로 이행을 해나가는 걸 점검해 나가면 네.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일괄타결이냐 단계적 타결이냐는 걸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타결은 일괄타결을 해놓고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요. 네. 네. 타결과 이행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지방선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상호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건 아니고 당에 이제 입 후보 경선 네. 후보로 지금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 경선으로 등록을 해서 어제 이제 네. 면접을 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당에서 결선 투표를 결정을 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도 등장하고 김문수 전 지사도 등장하는 이런 마당에 당이 새로운 흥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서울시장 경선 등 광역단체장 경선이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경선이 재밌어질 것 같다. 어떻게 기대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전 대표 내일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네. 선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선택일까? 여러 가지 평가와 그 시각이 좀 교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선택은 자유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바른미래당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제기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대선용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좀 대선 후보들은 대선으로 가고 서울시장에 전념할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그 한국당과의 그 연대론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선을 긋고 나왔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우상호 의원께서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뭐 연대 없다고 했는데 네. 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거짓말한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그 격렬하게 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유승민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시잖아요. 우리는 네. 항상 그 당의 대표의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부분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연대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유승민 대표가 연대론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판했어야지. 네. 유승민 대표의 말만 보고 연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 말 바꾼 거다라고 비판한 걸 가지고 발끈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론으로 연대 안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것이죠. 그러나 당 대표가 연대한다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같이 그 당의 대주주에게 저는 네. 사전에 협의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네. 당연히 협의하고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김문수 전 지사 카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네. 어떻게 보느냐와도 직결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문수 그 전 지사는 부천에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대구로 내려가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하는 거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소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서울을 전혀 모르시는 분, 아마 여의도밖에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저는 정말 끝까지 완주하실 분을 내보내는 건가 네. 아니면 중간에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건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네. 서울시장감은 아니시잖아요. 네. 김문수 지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제 끝내기 전에 저희가 그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다른 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간략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당 그 홍준표 후보가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탄핵 대선 때와는 달리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결집할 수도 있고 결집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후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 우파가 희망을 걸 만한 후보가 나오면 결집할 것이고 보수 우파가 보더라도 저런 인물 나와서 난 안 찍을래 이런 정도면 아마 결집이 어렵겠죠. 그런데도 네. 본다면 서울에서 김문수 전 지사님 정도가 나오신다고 그러면 서울서는 결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